요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물가 인상 소식만 들려오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늘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알뜰 교통카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국제 유가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정액권이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오는 5월부터 월 이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K패스 교통카드가 도입이 됩니다. K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전국을 목표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 15회 이상 버스도 괜찮고요. 지하철도 좋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그 다음 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은 30%, 그리고 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무려 53%까지 현금이나 마일리지나 카드 공제를 방식으로 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네네. 당초 이제 KPS는 7월 시정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이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달 정도 앞당겨서 오는 5월에 시행을 합니다. 앞서 제가 KPS는 용도가 다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시내버스, 이제 시를 넘나드는 광역버스 괜찮고요. 지하철도 됩니다. 어. 여기에다가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GTX A라인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알뜰 교통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5월부터 전면 교체가 됩니다. 네. 교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동 거리에 따라 기존 알뜰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조금 적립률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던 게 앱을 통해서 출발 도착을 꼭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이 KPS와 다른 점은 KPS는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적립되고 적립률도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1년 정도 일반인이 적립할 경우 KPS를 이용할 경우 1년간 한 21만 6천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한 32만 4천 원 정도, 저소득층은 57만 원 넘게 이제 적립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알뜰 카드 사용하셨던 분들도 이제 회원 절차만 거치면 기존 카드 그대로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에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전국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이제 인프라가 다 갖춰지진 않았어요. 일단 시작은 현재 KPS는 176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시행되는 5월경이 가면 아마 189개 더 지자체로 확대가 되겠죠. 확대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이제 아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정부가 지자체, 이건 카드사, 관계기관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이게 또 이제 모바일로 되다 보니까 시스템, 앱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월 6만 원대로 대중교통을 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 기후 동행 카드가 오늘 23일부터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카드는 그럼 어떤 카드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KPS가 전국적이라면 네. 서울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철도 있고 광역버스도 버스도 있는데 있고요. 네네. 경기와 협의가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시내에 국한돼서 먼저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예. 일단 기후동행 카드는 이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서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6만 2천 원 정액권이에요. 그러니까 따릉이가 이제 자전거를 이야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6만 2천 원과 6만 5천 원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고 오늘 23일부터 이제 모바일 카드나 실물 카드 2가지 방식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주말부터 27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폰 위주로 이제 이용 대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모바일 이 T머니 이제 앱을 다운로드하면 회員가입 절차가 되는데
첫 화면에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최초의 이 계좌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충전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모바일 카드, 실물 카드 이제 모두 충전한 이후 충전일을 포함해서 닷새 이내로 사용 시작일 지정하게 되면 30일 동안은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어떤 교통정기권이 이제 횟수 제한 등 이용의 한계가 좀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무제한이거든요. 예.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폭이 좀 더 넓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서울만 서울시에서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경기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수도권과의 어떤 연계에 따라서 서비스가 더 확장될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후 동행 카드와 K패스를 함께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시내에서 이제 주로 출근하고 출퇴근하고 많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두 개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전국에서 서울만 뚝 떼서 이제 기후 동행 카드를 같이 겸용하는 건 사실은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낭비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주로 이제 출퇴근하는 거리를 비롯해서 사업장이면 사업장 이동하는 거리를 따져봐서 이 하나는 무제한, 하나는 정액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걸 좀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일단 이 DSR이 뭔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DSR은 이 총부채 원리금, 원리금 상환 상환 비율이라고 비율이죠. 합니다. 일단은 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연소득 범위 내에서 1년간 갚아야 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은행권의 경우에는 40% 이내로, 이금융권은 50% 이내로 지금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DSR 규제 예외가 참 많아요. 일단 전세 대출도 예외고요. 적격 대출도 예외고요. 각종 정책 상품에 들어가는 이제 뭐 특례보금자리론도 예외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도 예외예요. 그러니까 집담 대출부터 굉장히 예외적인 규정이 많으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첫 번째로 전세 대출도 DSR 규제 범위 내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그동안에도 차주의 이제 DSR 규제를 받아왔는데 네네. 그동안은 규제 밖에 있었던 전세대출을 포함함으로 해서 이제 대출, 특히나 이제 전세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하셨던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그럼 전세 대출이라는 게 야, 전세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는 사실 실수요잖아요. 네. 실수요고 뭐 아파트라고 하면 2+2 최장 4년이고 그리고 한 5% 정도 이제 이 증액이 가능하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하한선이 없지만 전세금은 5% 이제 증액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만일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해서 중간에 원리금 상환하라라고 하면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한 이제 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되 네. 단지 우려하고 있는 건 기존 주택 한 주택 갖고 있는데 기준주택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 받을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이 이자 상환분만 DSR로 일단 포함시키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주택 시장 가운데서 불안한 게 전세 시장이에요. 예. 전세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검토하면서 일단 금융당국은 연내 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 이게 처음에는 일차적으로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에 한해서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의 부분인 거죠. 인 지금은. 거지만 예. 아마 이제 나중에 이 전세 대출도 꽤 이제 이 규모가 커요. 이게 한 거의 160조 원 가까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이것도 이제 아마 전세 대출도 아마 DSR 규제에 이제 넣을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가능성도 봅니다. 있군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율이 취지는 뭐냐? 가계부채를 경제 성장률
성장률이 이제 2% 내외잖아요. 예. 2%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가계대출 규모가 뭐 4%, 5% 계속 증가하게 되면 가능한 한 이제 DSR의 예외 규정을 좀 없애는 방식으로 가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세대출입니다. 예. 그러면 전셋집을 구매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받는 게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이게 적격 대출이고 그리고 이제 만기 일시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에 하나 이제 규제하게 되면 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니고요. 대출 증가세가 너무 이제 좀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이미 국가 GDP의 100%를 넘어서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빌미로 레버리지 투자만큼 차단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1차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하기는 조금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윤 대통령이 금융부나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라고 하죠. 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금투세 어떤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주재 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오늘 네 번째요. 연초부터 네 번째인데 오늘의 주제는 금융세제 관련이었거든요. 첫 번째 어디에 출발했냐? 1차는 금투세 폐지를 한국거래소에 가서 했어요. 1월 2일이면 증시 개장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2차가 일시 부동산 대책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3차가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다시 4차를 1차였던 금투세를 폐지했던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각종 금융세제를 완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물론 오늘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동시에 이뤄졌는데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도대체 뭐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득을 봤을 때입니다. 이득을 봤을 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주식 투자해서 손해봤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펀드 됩니다. 해외 주식도 담을 수 있고 금도 가능합니다. 파생금융 상품 다양한데 이 가운데 주식의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 주식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봤어. 5천만 원 이상 이득을 봤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넘는 초과이익의 20%의 세금을 물리게 되고요. 예. 나머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금융 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물리고 이 이익 규모가 한 3억 원 초과했다라고 하면 세율은 25%로 올라갑니다. 당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법안이 통과됐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작년에 사실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여야가 합의로 2년 정도 시행 시기를 25년까지 유예를 유예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여야 이번에도 합의로 폐지로. 그렇습니다. 합의로 유예했던 안을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한켠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두 가지 한 게 지금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내년 시행 예정인 것을 이제 폐지한다. 근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합의로 이제 법을 바꿔야 돼요. 이 금융투자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야당이 상당히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국민 여론을 좀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증권거래소도 받고 우리는 이제 양도세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 지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좀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하라라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거래세라는 건 주식을 살 때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을 팔 때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추락해서 올해는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통행세라고 합니다. 이 통행세는 사실은 손해를 봤는데 낸다? 이건 좀 자본시장법상 맞지가 않는데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없애고 이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걷는 추세거든요. 예, 예. 왜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라는 조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0.25% 매도 금액의 0.25%의 증권 거래세를 받아왔는데 최초에 근데 지난해는 0.2%로 낮아졌고요. 올해는 0.18%까지 낮아졌고 내년에 0.15%로 낮아집니다. 네. 그럼 거기서 더 낮아지느냐? 아닙니다. 0.15%가 하한선이에요. 그 이상은 더 낮추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받겠다라는 건데 0.15%라는 증권 거래세율도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 거래세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일부 있거든요. 홍콩의 경우에도 증권 거래세율이 0.13%, 네. 중국은 더 낮습니다. 0.05%예요. 일본과 싱가포르는 아예 걷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한 진실은 뭐냐?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했는데 주식 양도세를 1년에 걷어들이는 수익은 한 2조 원 남짓이에요. 근데 증권 거래세는 개인들이 대부분 내거든요. 단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는데 거래량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매도하는 물량에 따라 적게는 연간 6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넘게 거쳐요. 그러니까 양도세보다도 규모가 3배 이상 더 커서 주식 부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개인들이 내는 증권 거래세가 더 3배 이상 높다. 그래서 상당 부분 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이제 빗발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예. 상속 완화 가능성도 시사한 발언도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까지 언급을 했어요. 예. 그 세금 계속해서 좀 깎아주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양도세 깎아준다고 하죠. 금투세 폐지한다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지금 상속세까지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이 타이밍을 제외하고 본다면 상속세는 좀 과도하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예요. 네. 여기다 대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경영권이 이어받게 되면 할증됩니다. 20%. 최대 60%예요. 최대 60%는 OECD 평균이 15%거든요. 4배. 이게 미국도 한 40%, 프랑스도 한 45%, 독일도 30%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높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 이건희 회장이 26조 자산 남겼는데 상속하고 보니 상속세가 12조 원이에요. 5년 분할 납부 2021년부터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출받아 2조 원 정도 낼 수 있겠지 했는데 대출로 안 돼요. 2조 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 수천억 원입니다. 예. 1년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관련 회사 지분 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3번 상속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국유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게임 업체 넥슨이에요. 넥슨의 이 대주주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납했어요. 예. 모회사 주식 NXGC를 물납을 했는데 물납 규모가 4조 7천억 원입니다. 국고에 주식은 받아놨는데 이거 국고거든요. 4조 7천억으로 기록은 되는데 이걸 현금화하는데 매각하려고 보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2번이나 매각이 결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게 징벌적 상속세 아니냐.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상속 3번 했다고 사라지거나 국유화된다. 실제로 보니까 중견기업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한샘이라는 업체, 락앤락이라는 업체, 유니더스라는 콘돔 제조업체, 37이라는 넥슨 업체 모두 다 상속 때문에 지분을 이제 이 사모펀드나 아니면 국가에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 야당에서조차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자. 대신에 자본소득세를 좀 도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본소득세라는 건 뭐냐? 자본소득세라는 건 자산을 상속해서 가업을 잃을 때 바로 과세하지 말자. 언제 과세하느냐? 상속 자산을 마지막에 처분할 때.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그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15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본이득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율 60%도 너무 높으니 이걸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되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루빨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걸 좀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야당에서 법안 올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과도한 좀 세제 탓에 강소기업을 좀 못 키운다 이런 좀 발언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금투세에 이어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4월 총선이니까 연초부터 현기증이 나요. 지난해 60조 원 넘게 세수가 펑크 났는데 예. 아유 뭐 주식 양도세 안 걷는다고 하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다고 하지, 여기에다가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세수에 대한 그 대안이 있나?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게 만일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세금이라는 건 잘 걷어서 이제 양극화 해소에 좀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대한 요율 없이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지난 2년 전에 얘기했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 실입주를 거주 입주를 없애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계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시키는 게 아니냐. 야당과의 어떤 이 조율이 안 되면 대부분 다 국회 벽을 못 넘으면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뭐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세제 개편이라면 찬성하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 대다수 국민들을 희망 고문시키는 것이라면 여야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